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석의 일본 군사안보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태평양 전쟁 제1부 일본의 계획과 공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태평양 전쟁 제2부 미국의 반격과 일본의 항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반격과 일본의 항복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시청 후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는데요. 구독 누르고는 싶은데 유튜브에서 로그인하러 가면 귀찮아하기 힘들죠. 그때는 핸드폰 유튜브 검색창 렌즈 표시가 있는 곳에 들어가 여기 슬라이드 맨 위에 떠있는 최현석의 일본 군사안보 글자를 쳐 검색하면 제 유튜브 우측 하단에 구독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을 당한 미국의 심정은 어떻겠을까요? 황당하고 참담했겠죠. Remember the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드디어 온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미국의 전쟁 목적은 일본의 팽창 정책을 저지하고 전쟁 수행 능력을 완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영국의 군사 이론가 리데라트가 주장한 간접 접근 전략을 구사하기로 하죠. 간접 접근 전략이란 직접 정면으로 적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적의 배후를 지향하는 간접 접근 기동으로 적의 물리적 교란과 심리적 교란을 달성하고 그에 따라 유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하여 적 저항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말함인데, 미국은 태평양 지역을 니미츠 부대의 북태평양 지역 정구, 그리고 메가더 책임의 남태평양 지역, 그리고 곰리 제독의 남태평양 지역으로 재편을 하고, 미 본토 서부 캘리포니아 반도로부터 하와이, 호주, 말레이 반도, 필리핀, 홍콩,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 아크라인을 설정하죠. 그리고 두 개의 작전선을 설정합니다. 즉 주력인 니미츠 부대는 중부 태평양 방향으로 반격을 하고, 저력인 메가더 부대는 남서태평양 방향의 반격으로 일본군 방어선을 축차적으로 붕괴시켜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무력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과 상륙작전을 통하여 일본군을 완전히 경멸시킨다는 작전 개념이었죠. 최초의 작전은 진주만 기습을 당하고 난 후 6개월 후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어납니다. 이 해전에서 미군은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이를 기점으로 정점을 달리던 일본 제국의 국력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미군 기중한 전력인 항공모함을 일척 손실했으나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을 손실했고, 이 해전은 수세에 몰렸던 연합군이 숨 돌릴 시간을 얻고 전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이어 미국과 호주 간의 병참섬인 아크라인을 유지할 목적으로 솔로몬 제도에 있는 과달카날의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최초 반격 작전이었죠. 미군은 과달카날 점령 작전을 끝내고 곧 타라와 점령을 위한 작전 준비에 돌입하죠. 타라와의 확보로 중부 태평양 항공기 육상기지를 확보하여 마샬 제도의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였죠. 다음 수순은 물론 마샬 제도에 과잘린 상륙작전입니다. 44년 2월 1일에
감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군은 일본 본토 폭격을 위한 마리아나 제도의 공략 발판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 1944년 4월경 남태평양 방면의 일본군은 1942년 7월에 포트 모레스비 작전을 시작으로 축차적으로 후퇴를 거듭해 결국 일본의 전선은 동부 뉴기니 해난선 가까이 있는 홀랜디아까지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홀랜디아에는 일본 육군 제18군의 병참 관계자 약 6,600여 명과 제4항공 관련자 약 7,000여 명, 해군 제9함대 관계자 약 1,000명, 합계 14,600명이 주둔하고 있었죠. 홀랜디아와 아이타페 방면으로 온 3월경부터 미군에 의한 폭격과 육지의 함포 사격이 이어져 상륙전날인 21일에는 미군 항공부대 약 600기관 대규모 공습이 실행되고 4월 22일 제24사단 및 제41사단을 주도한 미군이 훔볼트만에서 홀랜디아로 상륙을 했죠. 미군 상륙부대는 상륙 직전에 대규모 항공 지원에 보호되어 4월 22일에는 홀랜디아의 동쪽 해안과 서쪽 해안을 거의 점령 완료했죠. 이어서 B-29 폭격기 일본 본토 공습을 위한 항공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판 상륙작전을 감행하고요. 이 전투 결과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거의 괴멸되고 말죠. 이 사이판에서 약 160km 떨어진 괌지역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역시 일본군의 남방 태평양 보급로의 차단과 B-29 폭격기 일본 본토 공습을 위한 항공기지 확보가 목표였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괌으로부터 일본 도쿄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 도쿄의 공습 기지로서는 많이 부족한 셈이었죠. 44년 10월 20일에는 남섭 태평양 담당의 메가더는 필리핀 타란 전초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레이테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고요. 이어 이듬해 1월 6일 필리핀의 루손섬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2월 3일 필리핀의 마닐라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나가면서 45년 2월 19일에는 B-29 폭격기 일본 본토 공습을 가속하기 위해 유항도, 즉 이오지마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니미츠 제독 지하의 미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륙전에 유항도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죠. 일본군은 구리바야시 중장 지휘 아래 오가사와라 병단이 이 유항도를 한 달간 옥세를 하였죠. 이 사진은 미 해병대가 유항도 상륙작전 성공 후 유항도 맨 남단의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꼽는 장면입니다. 저도 1991년 자위대 간박교 유학 시절에 이곳을 현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4월 1일에는 일본 맨 남단에 있는 오키나와의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치른 마지막 상륙전 전투인데요. 역시 미군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일본군을 쓸어버리게 되죠. 오키나와 수리성에 이 성조기를 꽂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오키나와 상륙작전 시의 전투의 일본군 지휘관 우시지마 미스루인데요. 이 사람은 이 오키나와의 함락과 함께 자결하고 말았죠. 유항도 전투에서 승리하여 일본 본토 폭격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미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본토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1945년 3월 10일 미국은
도쿄 하늘에 334대의 B-29 폭격기를 보내 50만 개의 소위탄을 투하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결사항전하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항복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자 미국은 원자폭탄 투하를 결심하게 되고 드디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20킬로톤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합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는 도시 전체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죠.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1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어 두 번째 원자폭탄 벤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이때 조선인 3만 명을 포함하여 11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 두 발을 맞은 일본 전쟁 지도부 대본영은 계속 항전이냐 항복이냐의 두 갈래 길에서 일주간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4일 대본영에서 쇼와 천황이 주재하는 최후의 의전에 의해서 무조건 항복을 결정을 하죠. 그리고 다음날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2일 미주리 함대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죠. 미주리 함대에 항복하러 온 일본군 지도부고요. 쇼와가 항복 서명을 하고 있죠.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반격 종합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부터 다음에 미드의 해전, 그리고 가달카날의 반격, 그리고 레이테 상륙작전, 유황도 상륙작전, 오키나와 전투, 도쿄 대공습,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이래까지 4년간에 걸친 참혹하고 긴박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의 각 전투를 수행했던 작전 목적입니다. 미군의 작전은 압도적인 전력과 가공할 만한 무기 등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이상으로 태평양 전쟁 제2부 미군의 반격과 일본의 항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 숱한 전투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전투를 선정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